부자가 된다라는 것, 그 정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그 길이 봉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지난 강연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 해답을 찾고 올바른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동환 소장님과 품격 있는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품격 있는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러 온 3프로TV의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또 그 부를 일구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솔직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된다라는 것, 그 정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그 전공 학과에 가는 일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를 만드는 일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개인적인 부를 형성하는 게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의 전공학과에 가는 것보다 비교적 쉬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실패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원했던 학교에 원했던 전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왜 못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극도로 열심히 안 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제가 원했던 학교의 학과는 정원이라는 게 있죠. 네,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큼의 부자의 커트라인이나 정원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 있어도 경제적으로 나 자유롭네? 나 부가 있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는가 하면 수십 조가 있어도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아. 난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죠. 이 부라는 개념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현실 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내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고 싶은 대학교의 그 전공보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투자로 혹은 노동소득으로 혹은 사업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일군 사람들을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를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치 못한 분들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노력해서 하고 싶었던 그 학문적 성과, 그 결과물로 인해서 성취가 대부분 부자 되는 경로에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 또 경제적 자유 이걸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투자도 하는데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운칠기삼에 운이 좋아야 돼. 물론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세상 일은 다 그렇죠. 투자도 직업도 혹은 연애도 결혼도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룰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고 그것은 나와 관계없다라는 굉장히 큰 경리감 같은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시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그 길이 봉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해안이 여러분께 필요할 텐데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세상을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미국의 멀쩡한 은행이 망하고 스위스의 100 몇십 된 은행이 갑자기 망하기 직전에 다른 은행으로 인수가 되고 그렇죠? 갑자기 왜 미국 은행이 망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 SVB라는 건 처음에 보도됐을 때 저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그냥 조그만 지역 은행이지 우리로 치면 지방 저축은행 같은 데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쭉 미국의 은행을 자산 규모로 쭉 이렇게 줄을 세워 보니까 이 은행이요 16위, 17위 정도 하는 은행이에요. 근데 이 은행이 불과 며칠 전에 뭐 주가가 빠지고 뭐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주말에 그냥 파산해 버린 거예요. 파산의 원인이 뭐냐? 뱅크런이라는 겁니다. 뱅크런이 뭐죠, 여러분?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줄을 쫙 서가지고 내 돈 먼저 받으려고 허겁지겁 가서 은행에서 줄을 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말에 우리 돈으로 물경 50조 원이라는 돈이 뱅크런 됐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그 모바일 폰에 인출 버튼을 다 누른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있는 어떤 한 목격자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주에 몬태나주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외곽에 있는 한적한 동네에서 벤처기업가들 컨퍼런스가 있었대요. 주로 보험에 관련된 벤처기업가들끼리 대규모 컨퍼런스가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딱 내려서 셔틀버스에 타자마자 다 핸드폰을 들더라는 겁니다. 다 뭘 했겠어요? 자기 회사에 그 자금을 다 인출하는 그런 돈들이 모여서 우리 돈으로 물경 하루에 50조 원이 인출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 SV 실리콘밸리 은행이 뭘 특별히 잘못했나? No. 원래 뱅크런은 부실금융회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부실금융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잘못된 데 부실한 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부실한 채권을 사거나 부실한 주식을 샀어야 되죠.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런 적이 없어요. 뭘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를 했거든요. 전 세계 중앙 정부 중에 가장 신용도가 좋은 정부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뭘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달러로 되어 있죠. 달러로 되어 있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달러를 우리가 무슨 통화라고 하나요, 여러분? 기축 통화라고 하죠. 축이 되는 통화란 말이죠. 요즘 원화가 약해. 이거는 원화 자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달러를 대비했을 때 원화가 강세냐 약세냐 그런 환율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축이 되는 통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고 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때 그 기준을 딱 제시해 주면서 안정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발행의 주체인 미국 정부도 안전하고 표시되어 있는 통화도 기축이 되는 통화니까 이것처럼 안전한 투자는 없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했던 거는 대체로 그런 류의 투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뱅크런이 나고 망했단 말이죠. 희한한 일이죠. 안전한 투자를 했는데 왜 망할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금융위기에서 구출하고 경제를 살려서 2008, 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른 거예요. 논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소가 있어요. 시소 한쪽에 돈을 그냥 이만한 덩어리로 이쪽 시소에 놨어요. 그러면 돈의 무기로 이쪽 시소가 내려가죠. 반대쪽 시소는 올라가죠. 반대쪽 시소 위에 타고 있는 게 뭘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잖아요. 돈이 많이 풀린 그 현상이 전 세계적인 자산의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강남 핵심 지역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역시도 이 돈의 무게로 올라갔다고 보여지죠.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S&P, 미국의 다우지수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돈의 힘이 자산의 가격을 올린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계속되어진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는 야, 이대로 뒀다간 예전처럼 버블이 터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다가 2020년 3월에 뭐가 터졌나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우리가 직전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통계만 알려드릴게요. 미국이 건국하고 남북전쟁도 치르고 2차 대전도 치르고 한국전, 월남전, 또 뭐 아프가니스탄 뭐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자국 내에서 해외에서. 아마 기간 중에 전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 미국 사람들이 전장터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여러분? 140만 명이 죽었답니다. 140만 명.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코로나를 직접 사인으로 해서 죽은 미국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0만 명입니다. 실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 팬데믹이 오니까 전 세계가 학습 효과를 발현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집에 있으라고, 만나지 말라고 사회적 격리를 했죠.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망하는 거죠. 전염병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2008년도 말 2009년도 쭉 미국 중앙은행이 한 게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렸잖아요. 전 세계가 그걸 똑같이 복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몰랐던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원적으로 갖고 있는 소비의 욕구를 너무 무시했던 거죠. 재택근무라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잖아요. 집에 있었죠.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집 소파가 그렇게 낡고 불편하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집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소파에 누웠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래서 저희 와이프에게 저 소파 하나 바꿉시다. 그래서 널찍한 가죽 소파를 사서 누웠더니 벽에 걸려있는 우리 집 TV는 왜 이렇게 왜소해 보일까? 그것도 바꿔봅시다. 그래서 85인치 하나 딱 들여다 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일을 어디서 좀 안정감 있게 해야 되는데 널찍한 방을 원하고 그래서 더 넓은 집을 원하고 그런 소비가 폭발했던 거고 그리고 반대쪽 공급 사이드에는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그 장인들도 안 나오시고 그 흔한 자동차 부품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1년 전에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새 차 가격보다 더 높았던 거. 차는 잘 안 나오고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런 류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굉장히 오해를 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기간에 살았던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기간에. 물가 안 올라요, 여러분. 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특별히 공산품 가격은 잘 안 오릅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10년 전에 그랜저보다 지금 그랜저가 얼마나 비싸? 그 그랜저 같은 그랜저 아니죠. 이름만 브랜드만 같은 그랜저인데 우리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차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통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쿠팡, 아마존 이런 것들이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죠. 그죠? 그런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그 높은 금리가 SVB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샀을 때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면 1년에 0.5%에서 1% 정도 이자를 줬어요. 금리가 낮았다는 얘기죠. 근데 점점 그 금리가 올라서 최고로 올랐을 때 4% 넘게 됐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김프로님? 거꾸로죠.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은행은 그 채권을 살 때
계정 처리를 만기 보유할 거라고 계정 처리한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이 은행은 분기별로 발표하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재무제표에 그 채권을 그냥 원가 그대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저 은행은 과연 우리가 한 예금을 다 상환할 수 있을까? 왜 채권을 샀다는데 채권이 손실이 났을 텐데. 물론 회계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래서 어떤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인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출했을 때 소문이 조금 났고 그 소문이 가장 먼저 반영된 데가 어딜까요?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이 폭락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왜 주식이 갑자기 빠졌지? 아, 그런 스토리가 있어? 그럼 내 돈 먼저 빼야 되겠다 하고 하룻밤에 얼마? 50조 원의 뱅크런이 났고 결국 뭐가 됐죠? 파산했죠. 크레딧 스위스라는 100 몇십 년 된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린 이 초유동성, 그죠? 이 화폐가 굉장히 무리한 투자들을 막 자극시켰고 그런 데에 투자했다가 몇 차례 실패하니까 결국 망해버리는 거죠.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를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건데 금융회사를 망가뜨릴 정도로 어쩌면 한 나라의 경제의 운용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주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란 게 전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투자란 세상의 변화와 나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투자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세상이 변화하는데 나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대응 과정에서 나는 얼마나 전략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학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너무 과잉인데 3프로TV 보니까 뭐 미국의 지역 연준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도 신한은행에 뭐 무슨 부장이 나와서 다 설명해주고 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잉이 퍼포먼스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투자가 세상과 저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실체적인 투자를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애플이 만든 세계적인 발명품 아이폰이 막 출시됐을 때인데요. 내일 아침에 애플 스토어가 열리면 그 아이폰을 먼저 사려는 그 줄을 서 있는 그 소비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그 학생들이 왜 거기에 있을까? 그걸 500불에 사서 다른 데 가서 팔면 550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때 저는 신발과 모자를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나도 저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 지인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아, 난 바보였다는 생각을 했죠. 왜?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스티브 잡스한테 갈 일이 아니라 그냥 버튼을 누르면 됐었거든요. 애플 주식을 사는 거였죠.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성취하고 싶을 때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와, 내가 돈이 있다면 꼭 이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때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 근데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사업 자금도 없고 그런 사업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그런 비즈니스를 다 셋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허용되는 동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에 조각으로 참여하는 거죠. 지분권으로 참여하는 그게 뭔가요, 여러분? 동업으로서의 주식 투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을 할 때 여러분 하루에 동업을 몇 번씩 했다가 파했다가 하시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동업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동업자를 구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믿어줘야죠. 그리고 그 동업자가 보고하는 거를 보고 판단해. 그게 뭔가요, 여러분?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런 걸 보고
동업이 잘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지. 매일 나오는 뉴스, 매일 변하는 그 시세, 이걸로 동업자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업으로서의 투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죠. 같은 동업인데 이 동업의 과정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업 관계로서의 투자의 도장을 찍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동업을 파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주식으로 지금 매도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이 경우에만 매도합니다. 뭐 예외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첫 번째, 동업의 목표가 달성됐을 때. 저는 동업의 도장을 찍을 때, 이 동업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마무리할 거야 라고 정하게 되죠. 동업에.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동업을 파하는 겁니다. 좋게 잘 보내주는 거죠. 이제 바이야, 이제 끝. 두 번째, 내 동업이 정말 좋은 동업자와 함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끌려갈 수 없죠. 그러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업자금은 한정이 있는데 더 좋은 동업자가 나타났다고 확신할 때 기존의 동업을 파하고 다른 동업으로 바꾸는 거죠. 교체 매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 가지 경우만 사실 동업을 파하니까 여러분들의 투자가 이런 궤에서 동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기술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0여 년 이상 해오는 저만의 방법인데 철저하게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팝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자마자 그 주식의 가격이 빠지면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시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열흘에 걸쳐서, 많은 경우에는 몇 달에 걸쳐서 주식을 나눠서 사기 때문에 첫날 사서 오르는 건 저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반대의 경우 나눠서 팝니다. 근데 팔자마자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울그락불그락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기분 좋아야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10분의 9에 매도할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정한 거는 열흘, 한 달에 걸쳐서 산 주식은 닷새, 보름에 걸쳐서 헤어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때문에 마상을 입으면 안 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정말 그런 소질이 없으면 대체로 안 돼요. 저도 잘 알거든요. 저는 그런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철저히 나누어서 사고 나눠서 팔거나, 아니면 이마저도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증권회사 직원 중에 그런 거 아주 잘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수수료를 주고 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시간이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시간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그 업무의 방해의 누적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결정적인 흠결이 돼서는 안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는 더 쉬운 거예요. 저는 거의 예외 없이 제가 팔려고 하는 주식이 빠지거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날 삽니다. 혹은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 할 때는 시장이 오르거나 아니면 내 주식만 많이 오르는 날 팝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이상해요. 제가 딱 뭘 하려는 걸 왜 이렇게 눈치를 채고 이렇게 반대로만 하는지, 그죠?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대요. 우리 인간의 뇌가 투자에 굉장히 부적합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적합한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단체 행동에 반대로 하는 게 답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제 말씀을 들은 걸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만 하시면 괜히 그 아저씨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1년, 2년 꾸준히 하시면 누적된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 사업, 학업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더 극단적으로 정말 바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팔고 사요. 요즘처럼 코스닥 시장이 좋다? 코스닥을 산다? 그러면 아침 10시에 사버립니다. 그냥. 팔 때는 2시 반, 3시에. 왜? 강세장은 대체로 전장보다 후장이 좋을 가능성이 많죠. 반대의 경우 약세장이다 그러면 오전장에 팝니다. 살려면 오후장에 삽니다. 다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동안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렵습니다. 지속하기가. 저도 92년도에 처음 투자를 하고 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병행하게 된 거는 아직 10년이 채 안 됐는데요. 여러분께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식을 팔고 나서 막 분해하거나 주식을 사고 나서 막 좌불안석이거나 그렇게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투자로 인해서 여러분의 본진을 훼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학업이 반려인 투자로 인해서 훼손되어지거나 망가지면 그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오늘도 가지셨고 어제도 내일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요, 정말 함의를 담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의도를 지닌 소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나쁘다? 이거 다 거짓말이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콘텐츠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여러분들도 펀드 매니저의 헤드들이 누릴 만큼의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정보를 잘못 처리하신단 말이죠. 전화를 받거나 카톡으로 어떤 정보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주식 단말기나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부, 여러분들의 카톡 리스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정보, 반도체에 관련된 정보,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인 리스트에 그 정보를 다루고 있는 현업에 있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이 있나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100% 다 있으십니다. 그것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그 투자가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냥 전화를 받고 카톡을 받고 누르는 매수 버튼은요, 진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누어서 사라고 하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사시라는 거고, 나누어서 팔라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헤어지라는 거예요. 현장을 꼭 체크하십시오.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소음이 아닌 정보가 되려면 꼭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온라인 모바일로 전 세계가 투자를 매개로 해서 연결돼 있죠. 테슬라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을 제외하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죠.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한국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테슬라만 그러나요, 여러분? 저희가 10시간의 방송을 합니다만은 그 10시간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물가, 미국의 금리 정책,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뉴스를 직접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번역되어진 거 말고 그걸 들으시거나 보시거나 텍스트로 읽으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해외로부터의 뉴스를 직접 해석하고 들어보시는 걸 평상시에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런 뉴스들을 접하시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컨텐츠, 어떤 특별히 디지털 컨텐츠라도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왠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
신뢰가 가지 않고 왠지 내 스타일 아닌 그 컨텐츠를 섞어주셔야 돼요. 물론 퀄리티가 있다는 전제. 어떤 건 퀄리티가 있는데도 왠지 손이 안 가죠. 내 성향 아니죠. 내 스타일 아니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7대3, 8대2, 특별히 디지털 콘텐츠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 한 콘텐츠, 한 사람의 누군가의 의견에 여러분들의 모든 매체, 모든 채널에 할당을 하지 마십시오. 밸런스가 필요해요. 균형이. 그리고 이 균형이 굉장히 큰 실수를 막아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기호와 선호가 굉장히 많이 개입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정보를 정말 유용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유용한 머터리얼을 쓰기 위한 것, 현장을 꼭 점검해라.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셔라. 균형을 갖추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날리지,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십니다. 조금 과할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분출할 때 결국 저는 지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습득하신 것들이 그냥 투자 수익으로만 여러분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생기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제가 30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보냈다면 여러분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만나게 됐을까요? 금융위기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또 팬데믹도 겪으면서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면서 저의 날리지를 키웠고 그 날리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루었을 때 나름의 지혜가 생기는 걸 느낍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투자가 즐거우셔야 돼요. 투자가 여러분들 계속 불행감을 주고 계속 할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과 잘 안 맞는 조인트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멈추세요. 근데 멈추는 게요. 패배를 인정하고 나는 투자의 부적격자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제 자의로 2번에 걸쳐서 투자를 완벽하게 멈춰본 경험이 있거든요. IMF 직전과 그리고 미국에 사업할 때 사실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그 투자의 중단이 어쩌면 굉장히 좋은 찬스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 절대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 주식을 못 사면 절대 다시는 이 가격에 살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 있잖아요. 대체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의 변화가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 주식밖에 투자를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미국 주식도 하물며 중국 주식도 일본 주식도 인도 주식도 베트남 주식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여러분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자의 수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 하늘이 몇 개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절대 조급함으로 인한 불행감으로 점철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하는 과정도 물론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만큼의 행복한 즐거운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위스덤, 해피니스 세 가지 참 좋은 단어를 열거했네요.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립니다. 한 달만 해보시고 기프로말 괜히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1년, 2년 동안 혹시 채택하시려면 지속적으로 그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시몬스 소셜라이징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품격 있는 자산 관리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